오늘은 화물운송 자격 시험 대비 올인원 합격권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물운송 자격 시험은 단순 문제풀이보다 키워드 중심으로 기본 지식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검증된 콘텐츠로 시험 전까지 본 영상 하나로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면 합격 점수의 60점 이상은 무난히 획득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동차란 무엇인가?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한 육상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 또는 이의 견인에 의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 설명만 보고 바로 자동차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냥 차가 아니고 견인차가 아닙니다. 원동기에 의해 육상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이게 바로 자동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급커브 길 주행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에 바로 답이 나왔죠. 고단 기어로 변속하면 안 됐죠. 급커브 길에서 고단 기어로 변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쉽지? 하고 밑에 거의 읽어보다가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확실하다 싶으면 답으로 체크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커브의 내각 연장선상에 이르렀을 때 핸들을 꺾는다. 풋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인다. 이건 맞고 후사경으로 오른쪽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다. 자, 맞겠죠? 2번을 잘 모르겠다고 시간만 흘려보내지 말고 1번이 확실하니까 1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인 여자 단독으로 계속 작업할 때 1인당 화물 무게 한도는 1편에서 했었죠. 여자냐 남자냐 다르고 일시 작업이냐 계속 작업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남자는 10에서 15kg, 여자는 5kg 빠진다. 그렇게 암기하면 됐죠. 자, 문제에서 계속 작업이니까 계속 작업 남자 10에서 15인데 여자니까 5kg 빠져서 5에서 10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계속 작업할 때 작은 무게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5에서 10kg, 5에서 10kg. 성인 여자 단독으로 계속 작업할 때 1인당 화물 무게 한도다. 다음 중 화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주행차로가 아닌 것은 주행차로 문제 아주 빈출 문제입니다. 편도 3차로, 4차로, 홀수와 짝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고속도로냐 일반 도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 보시면 먼저 일반 도로에서 3, 5, 7 홀수다.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승용 승합차, 오른쪽은 화물차 특수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짝수일 때는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승용 승합차, 오른쪽은 화물 건설 기계 특수 차량 이렇게 딱 나누어 떨어지는데 그래서 왼쪽부터 1, 2, 3, 4죠. 2차로는 승용 승합차, 3, 4차로는 화물차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홀수일 때는 중간에 차로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 차로는 오른쪽에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1차로만 제외하고 2차로, 3차로는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옮겨오면 좀 다른데요. 고속도로는 1차로는 무조건 앞지르기 차로로 비워둔다. 그래서 홀수, 짝수 차로 불문하고 마이너스 1을 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3차로, 그러면 2차로 중에 오른쪽 한 차로만 화물차가 주행할 수 있고 짝수일 때는 1을 빼서 3차로가 되고 이 세 개 중에 다시 중간에 있는 3차로는 4차로 중간 차로는 오른쪽으로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3차로, 4차로 모두 화물차가 운전할 수 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데 우리는 이 글로 써있는 이 보기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만 보고 빨리 푸는 요령은 고속도로는 2를 뺀다는 겁니다. 보기 1번 보시면 3차로 있고 고속도로 그러면 빠르게 1차로는 빼버리고 2, 3차로 중에 3차로 화물 자동차 주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3차로 써있죠. 이번에서 편도 3차로 있고 고속도로라고 했으니까
1차로 빼고 2차로, 3차로 중에 3차로 화물차가 주행 가능하니까 여기 3차로는 틀렸습니다. 자, 1번이 맞으면 당연히 2번 틀렸죠. 자, 편도 4차로, 편도 4차로 2로 나누면 3, 4차로에서 주행 가능하죠. 그러니까 3차로 주행 가능하다. 4번, 3차로 고속도 왜 일반 도로다 그대로 3차로 홀순위 1차로 빼고 2차로, 3차로 화물 주행차는 2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2차로, 3차로 주행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고속도로의 1차로는 비워두고 홀수 차로의 경우 중간 차로가 오른쪽에 붙습니다. 다시 말해 중간 차로도 화물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외곽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없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자동차가 도로 외곽으로 출입할 때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자전거나 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타고 가고 있죠. 보도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이것은 보도 침범 사고로 다루지 않습니다. 11대 중과실 사항행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나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차량과 충돌했다면 이것은 보도 침범 사고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보통 승차 정원의 110% 이내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110% 이내에서 운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틀립니다. 그러면 틀린다입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는 반드시 운전 중에 4시간 운전을 했으면 30분 이상 휴식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다 이러면 틀려요. 화물운송 종사자는 반드시 4시간 운전 후에 30분 이상 휴식해야 된다. 자, 트럭의 종류 몇 가지 알아봅니다. 화물실 지붕이 없고 옆판의 운전대와 일체인 소형 트럭을 픽업 트럭이라고 합니다. 화물실 지붕이 없고 옆판의 운전대와 일체인 소형 트럭이다 하면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원동기부와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을 보닛 트럭이라고 합니다. 보닛 트럭, 우리가 엔진 덮여 있는 부분을 보닛이라고 하죠. 보닛. 그래서 원동기부와 덮개가 운전실 앞쪽으로 나와 있는 트럭을 보닛 트럭이라고 합니다. 원동기부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을 캐브버 엔진 트럭이라고 합니다. 캐브버 엔진 트럭은 원동기부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이다. 5. 엔진 트럭. 자, 우리가 개별용 다룬 송사업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입니다. 개별용 다룬 송사업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서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상호 변경, 화물 취급소 설치 후 화물 자동차 대폐차 할 때는 신고로 되지만 차고지 등 운송시설을 변경한다 그러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상호 변경, 화물 취급소 설치, 화물 자동차 대폐차 신고는 대상이지만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변경은 허가 대상입니다. 자, 노면 표지 몇 가지 봅니다. 그림이 주어지고 표지가 가리키는 게 뭐냐 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삼각형, 두 개의 뿅뿅, 오르막 경사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표시는 횡단보도 예구이고요. 그리고 지진 났습니까? 지진 났으니까 서행해야죠. 안쪽으로 가시 돋친 사각형, 정차 금지 지대입니다. 가시 돋친 직사각형, 정차 금지 지대입니다. 우리가 택배 화물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면 택배 화물 배달 완료 후 파손 등 이상으로 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물어줘서도 안 되겠죠.
배달 완료 후 파손 등 이상으로 배상 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된다. 택배 화물 배달 시에 개인 고객에게 언제 배송 예정입니다 하고 전화하는 게 좋다 옵니다.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요. 화물 배달 전에 개인 고객에게 전화로 배송을 미리 알리는 게 서비스 차원에서 더 좋다. 전화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틀렸습니다. 고객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전화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2개 이상의 화물을 집하 시에 반드시 분리해서 집하해야 됩니다. 하나로 묶어서 집하하면 틀린 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2개 이상의 화물을 지하 시에는 반드시 분리하여 지하 택배 화물 배달 시에 수령민의 이름과 사인 둘 다 동시에 받아야 된다. 자, 맞습니다. 이름하고 옆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름만 받아야 된다 해도 틀리고 사인만 받아야 된다 해도 틀립니다. 둘 중 하나만 받아도 된다 해도 틀린답니다. 위험물 탱크로리의 경우 소방법상의 규제가 있습니다. 위험물이 그 소방법상으로 화재 위험이 있을 경우 운송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위험물 탱크로리는 그런 규제가 없겠죠. 위험물 탱크로리의 경우 소방법상의 규제가 있다. 트럭 운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적재율, 실차 상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적재율, 실차 상태란 차량의 적재 톤수, 대비해서 적재등 화물의 무게 비율, 그게 적재율이고요. 적재등 화물의 비율, 적재율이다. 그리고 실차 가동률이란 실제로 가동한 수, 일정 기간에 걸쳐서 실제로 가동한 일수, 실차 가동률입니다. 그래서 적재율, 실차 가동률이 모두 높아져야 트럭 운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운송장의 필수, 기재 사항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스하인 받는 사람 일, 전화번호는 당연히 필수 기재 사항이겠지만 보호법으로 인해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리고 화물 취급 요령도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수하인의 전화번호, 화물 취급 요령 모두 필수 기재 사항이다. 자, 직업 윤리에서 직업에 대한 태도 3가지 좀 헷갈려서 가져와 봤는데 애정, 금지, 열정 혹은 옛날 교재에는 충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애정, 금지, 열정으로 최근에는 정답으로 나오고 예전에는 애정, 금지, 충성이었다. 직업에 대한 3가지 태도입니다. 직업을 사랑하고 금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리고 열정 대신 충성이 보기에 나오더라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트레일러 중에 하대 부분, 시시 부분에 배령 차체에 바디가 장착되어 일반 좌파 및 냉동 화물 운반에 적합한 트레일러는 자, 배령 차체가 키워드죠. 그림과 같은 모습의 벤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하대 부분에 배경 차체가 장착되어 일반 좌파인 냉동 화물 운반에 적합한 트레일러, 맨 트레일러 있죠. 자, 이렇게 트레일러에 대해서 특징을 물어보는 여러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트레일러는 피겨닝 차량으로 분류된다. 맞죠? 트레일러는 엔진과 캐빈이 장착된 견인 부분, 트랙터 부분이 앞에서 끌어주는 피겨닝 차량으로 분류된다. 앞부분이 트랙터, 뒷부분은 트레일러. 그래서 트레일러는 자가 동력을 갖추지 않은 차량을 의미한다 하면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는 적합 부분을 뜻한다. 적합 부분을 뜻한다. 맞죠? 짐을 싣는 부분, 적합 부분을 뜻한다. 그리고 트레일러는 트랙터 동력 부분이 없으면 차량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특장차를 걷는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트레일러는 앞에 트랙터 동력 부분이 없으면 엔진이나 모터가 없기 때문에 차량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특장차를 걷는다. 트레일러는 배고관 기능을 수행한다. 맞죠? 트랙터 뒤에 컨테이너를 실은 컨테이너 트레일러는 바로 하역을 하지 않고 트랙터와 분리돼서 다른 일을 하러 가고 트레일러는 짐을 실은 채로 일시적인 보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트레일러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업이 가능하다. 이것도 당연히 맞겠고
트레일러는 동력을 갖추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자, 틀렸죠? 요건 트랙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송장 관련 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송장 작성과 계약은 동시적 관계다. 자, 운송장이 계약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운송장 작성을 하면 동시에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장 작성과 계약은 동시적 관계다. 만든 표현이고 성하인, 보낼 성, 물품을 보내는 사람은 주소와 성명만 기재하면 된다. 뭐만 기재하면 된다 하면 틀린 답이겠죠? 뭐를 더 기재해야 될까요? 바로 전화번호요. 주소와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됩니다. 집하 시에 집하 담당자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을 기재한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자, 여기 집하 담당자가 기재하는 게 아니고요. 집하 시에 송하인,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물품 품명, 수량, 가격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물품 집하인이 기재하는 게 아니라 송하인이 기재하는 겁니다. 품명, 수량, 가격 기재하는 건 맞고요. 앞부분이 틀렸다. 자, 집하 담당자는 그럼 뭘 기재하나? 지화자의 성명, 전화번호, 접수일자, 발송 지점, 도착 지점, 배송 예정일, 운임 등은 집하 담당자가 기재하고 물품에 관한 거,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을 송하인이 기재합니다. 자, 취급 표지. 취급 표지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표시합니다. 취급 표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틀렸어요. 취급 표지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된다. 수하인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배달이 지연됐다. 배달을 하지 못했다. 나중에 운송회사가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하인의 전화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배달이 지연됐고 배달을 못했다. 우리는 잘못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의 전화번호는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자, 이 전화번호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배달 지연이 되거나 배달을 못하게 됐을 때 운송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물건을 받는 사람, 수하인의 전화번호는 운송장의 필수 기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및 노트북 등 고가품의 취급에 주의하도록 쉽게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틀렸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대폰, 노트북 등의 고가품은 견물생심, 물건을 보게 되면 없던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한다. 이게 맞는 취급 요령입니다. 취급 주의에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틀렸고 내용물이 파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박스로 이중 포장해야 됩니다. 화물명이 취급금지 품목임을 알고도 수탁했을 경우 그 책임은 알고도 수탁했죠? 당연히 송하인에게 있다 하면 틀리고요. 운송회사에게 있겠죠. 송하인은 아무리 취급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운송회사가 취급금지 품목인지 알았다면 그 책임은 운송회사에게 있다. 화물을 인수할 때는 적합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운송장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다. 자, 고객을 대신하여 기입할 수 있을까요? 운송장은 고객이 직접 기재해야 되는 거지 고객을 대신해서 운송자가 기재할 수 없는 겁니다. 화물을 인수할 때 적합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객이 직접 운송장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다. 요게 옳은 질문입니다. 위험물 표지. 위험물의 표지는 4개의 수직면에 표시합니다. 위험물 표지는 4개의 수직면에 표시한다. 2개 아닙니다. 4개다. 원기둥형 화물은 앞으로 밀어 굴려서 운반하지 뒤로 끌지 않습니다. 뒤로 끌 경우에 제품 손상 우려가 있다. 원기둥형 화물은 앞으로 밀어서 굴려 운반한다. 작업 시 발판을 오르내릴 때 2명 이상이 동시 통행하면 안 되고 한 명만 통행해야 되고 2명 이상이 교차 통행할 수 없다. 2명까지는 되고 3명 이상 통행 시 위험하다.
이래도 틀려요. 3명 아니고 2명 이상 동시 통행은 위험하다. 그래도 발판의 고정 상태가 확인되면 여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발판의 고정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행할 수 없다. 자, 화물 적재 방법에는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주연 어프 방식, 슈링크 방식 등 대표적인 것은 지난 기본 강의에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까지 8개를 모두 알아보면 먼저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는 경우 붕괴 방지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화물의 압력이나 진동으로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수평 방식과 수직 방식이 있다. 밴드, 중요 키워드가 나왔네요. 밴드가 걸리지 않은 부분이 튀어나오는 단점이 있다.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을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밴드를 사용한 밴드 걸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사진과 같이 나무 상자를 팔레트에 쌓는 경우 붕괴 방지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화물의 압력이나 진동으로 밴드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수평으로 이렇게 걸거나 수직으로 거는 2가지 방식이 있다. 단점으로 밴드가 걸리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밴드 걸기 방식. 자, 주연 어프 방식은 팔레트에 가장 자리를 높게 하여서 포장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도록 해서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인데 부대 화물에 적합하나 주연 오프 방식 하나만으로는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과 병행해야 화물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주연 오프 방식은 가장 자리를 높게 해서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하여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고 주연 오프 방식으로만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모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자, 시트 삽입이 중요 키워드입니다. 슬립, 미끄럼을 멈추기 위해서 고무 시트, 고무 패드를 넣는 방식입니다.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을 멈추는 고무 시트를 넣는 방식입니다. 역시 부대 화물에 효과가 있으나 차량이 상하로 진동할 때 화물이 튀어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방식?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입니다. 위쪽으로 묶는다거나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저우 미끄럼 방지에는 효과적이나 상하 진동 시에 화물이 튀어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무 시트, 고무 패드를 넣어서 미끄럼을 멈춘다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풀 붙이기 접착 방식은 방지 대책의 자동화, 기계화가 가능하고 코스트, 비용도 저렴한 방식입니다. 이때 풀은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상하 저항의 약한 것을 선택합니다. 자, 이 말은 좌우로 화물이 쏠리는 데에는 강하고 상하로 분리시키는 데에는 저항이 약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왜냐면 화물을 팔레트에서 분리시킬 때 너무 딱 붙여놓으면 분리시킬 때 어렵기 때문에 풀 붙이기 접착 방식에서는 풀이 미끄럼에는 강하고 상하 저항에는 약한 것을 택합니다. 풀은 화학적인 용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 변화에 좀 민감하고 화물 중량이나 형태에 따라 풀의 양과 풀칠 방식을 달리 결정해야 됩니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화물 중량이나 형태에 따라 풀의 양과 풀칠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모두 풀 붙이기 접착 방식, 화물 적재 방법의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입니다. 밴드 걸기와 풀 붙이기를 같이 쓰는 변형된 방식으로 화물 붕괴 방지, 효과를 배가시키는 양쪽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풀 붙이기와 밴드 걸기를 병용한 방식입니다. 다음은 슈링크 방식인데요. 열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으로 화물을 씌우는 거죠. 씌운 다음에 120도에서 130도 고열의 슈링크 터널을 통과시켜서 필름을 가열하면 이 필름이 수축되어 팔레트와 밀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슈링크 방식입니다.
열을 가하면 수축하는 플라스틱 필름으로 화물을 한 번 덮어 씌운 다음 고열로 가열해서 팔레트와 밀착되도록 수축시켜서 화물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슈링크 방식입니다. 자, 이런 슈링크 방식은 습기와 먼지가 방지되겠죠. 그리고 천시의 하역의 여적 보관도 가능합니다. 자,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통기성은 없고요. 상품에 따라서는 공기가 통해야 되는 그런 살아있는 물품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이용에 제한이 된다. 그리고 비용은 고열 수축 터널을 설치해야 되는 설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은 비싸다. 슈링크 방식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치 방식인데요. 스트레치 방식은 스트레치 포장기를 사용한다. 슈링크 방식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는 건 같지만 열 처리를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통기성은 없고 비용이 높다. 필름뿐만 아니라 포장기까지 사야 되니까 통기성 없고 비용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스트레치 방식. 다음은 박스 테두리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팔레트에 테두리를 붙이는 박스 팔레트 형태로 화물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 팔레트에 비해서 제조 원가는 당연히 높게 되겠죠. 팔레트에 테두리가 있는 박스형 팔레트로 화물의 무너짐을 방지하는 것이 박스 테두리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화물 크기에 따라 요금을 차별할 수 있겠죠. 요금을 차별할 수 있다. 뭐에 따라? 화물 크기에 따라 요금 차별할 수 있다가 맞고요. 운송장은 어디에 붙이죠? 물품의 정중앙 상단에 보이도록 부착한다. 물품의 우측에 부착한다. 물품의 하단에 부착한다. 모두 틀렸죠. 운송장은 물품의 정중앙 상단에 부착한다. 이것과 비교해서 취급주의 표시는 운송장을 우측편에 부착합니다. 운송장 부착은 매건마다 작성하여 화물에 부착한다. 매건마다 작성을 부착해야 합니다. 처음에만 부착한다. 마지막에 부착한다. 틀렸습니다. 여러 건일 때 몇 건마다 부착해야 됩니다.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 캡 아래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캡오버 엔진 트럭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트럭 혹은 독일이나 스웨덴 브랜드의 대형 트럭들이 취하고 있는 형태죠. 캡오버 엔진 트럭이란 원동기, 즉 엔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의 아래쪽, 캡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캡오버 엔진 트럭입니다. 1톤 포터나 봉고 역시 캡오버 엔진 트럭 형태로 대부분 출시되고 있죠. 반면에 원동기와 덮개가 운전실의 앞쪽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보닉 트럭 또는 컨벤셔널 타입이라 부릅니다. 캡 비하인드 엔진 트럭, 캡이 엔진 뒤쪽에 있다. 캡 오버는 캡이 엔진 넘어 엔진 위에 있는 거고, 보닉 트럭은 자와 같이 캡 조종석이요. 앞쪽 본네트, 앞쪽 보닉 부분, 엔진 부분의 뒤쪽에 있어서 비하인드 엔진 트럭도 는 컨벤셔널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아메리카 스타일이죠. 미국에서 이런 트럭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캡오버 엔진 트럭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하체 부분, 무릎 부분이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안전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크럼플 존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시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앞쪽에 크럼플 존이 있는 차량이 사고 시 운전자 안전에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베로 하고 이런 보닉 트럭 형태, 컨벤셔널 타입과 캡오버 엔진 트럭의 중간 형태인 세미 보닉형이 한번 출시된 적이 있는데요. 망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현재는 보기 힘든 그런 차량이 됐습니다. 자, 운송장의 운임 지급 방법을 선불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기입한 것이다. 자, 맞습니다. 운임 지급 방식에는 선불, 착불, 신용으로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불이라는 것은 착불, 신용이라는 것입니다. 운송장은 수입금 관리 자료로 활용됩니다. 운송장의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금 관리 자료로 활용되기 좋다. 화물의
결박 상태가 느슨하여 불안전할 경우 다른 운전자의 긴장감을 유발하죠. 결박 상태가 느슨한 화물차를 뒤따라가면 당연히 다른 차량들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타 운전자의 차로 변경 또는 서행을 유발한다. 당연하겠죠. 뒤에 따라가기 싫어할 겁니다. 화물 결박 상태가 느슨하여 불안전할 경우 다른 운전자의 긴장감을 유발해서 차로 변경과 서행을 하게 만든다. 민폐죠. 자, 운송요금은 운송요금과 물품 재보장 등의 기타 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기 다 맞는 질문이에요. 운송요금은 운송요금이 있고 물품대와 기타 서비스 요금 이렇게 구분 기록해야 된다. 자, 취급주의 스티커는 운송장 바로 우측 옆에 부착입니다. 좌측 옆이 아닙니다. 그림과 같이 취급주의 스티커는 운송장의 우측 옆에 부착한다. 자, 현금, 신용카드, 유가증권, 들금속 등 귀중품은 인수 거절 가능합니다. 자, 현금이나 신용카드, 유가증권, 귀금속 등은 인수 거절이 가능하다. 자, 방수 포장과 방수 포장은 둘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방수 포장은 방수 포장의 일종이다 하면 틀려요. 방수 포장과 방습 포장은 별개다. 방습은 습기 방지, 방수는 물 침입 방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방습을 방수의 일종이다는 틀린 지문입니다. 별개다. 자, 화물 운반 시에 앞걸어 운반하고 뒷걸음을 금지한다. 맞아요. 야, 연 베테랑이라 뒤에도 눈이 달렸다. 됩니다. 운반 시에 앞걸어 운반하고 뒷걸음질은 금지다. 자, 발판이 잘 고정되면 2명 이상 통행 상관없다. 아까 했었죠? 틀렸습니다. 원목 등 기둥형 화물은 열을 지어서 정방형으로 쌓고 그 외에 직각으로 열을 짓거나 사이에 끼워서 쌓는다. 자, 다시 한번. 원목 등 기둥형 화물은 열을 지어서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쌓고 그 외에 다시 열을 지어서 직각으로 쌓거나 혹은 그 사이사이에 끼워서 쌓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주유를 할 때는 엔진 출력을 낮춘다. 틀렸습니다. 꺼야 되겠죠? 주유 시에는 시동을 반드시 끈다. 엔진 정지가 맞는 답입니다. 화물 포장 시에 포장비는 별도로 받을 수 없다. 틀렸죠? 포장비는 실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화물 포장 시 포장비는 별도로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실비로 수령한다. 스티커 운송장은 별도의 ED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 ED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티커 운송장은 그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동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ED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형 운송장, 보조 운송장은 ED가 필요 없습니다. 스티커 운송장은 ED가 필요하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물건을 받는 사람 소화인의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맞습니다. 일부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수령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지나면 소멸된다. 3개월 아니고 6개월 아니고 2년 아닙니다. 일부 멸실 및 훼손 손해배상 책임은 수령일로부터 1년이다. 1년 지나면 소멸된다. 기억해 두십니다. 화물 취급 전에 작업 도구는 되도록 값이 싼 물품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한다. 뭔가 이상하죠? 무조건 값이 싼 걸로 하면 안 되고 작업 도구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물품으로 필요한 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화물 지급 전에 작업 도구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것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한다. 자, 전용 특장 차량하면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춘 차량을 말합니다.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춘 차량, 전용, 특장차, 블라블라 이런 차량을 특수 차량이라 한다. 하면 틀려요.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춘 차량은 전용 특장차, 전용 특장차, 특수 적재함. 화물 적재 시 무게는 골고루 분산시키고 무거운 중량물을 적재함 앞쪽에 무게가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틀렸습니다.
중량물 적재 시 적재함의 중간 부분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무거운 화물을 적재함 앞쪽에 무게가 집중되도록 적재한다. 틀렸습니다. 직업 운전자의 기본 예절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여건, 능력,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 아, 벌써 틀렸죠. 그 다음에 들으면 나은이 딱 해지는 좋은 말들 많이 나올 겁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내게 호감을 갖게 한다. 약간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투자이다. 성실성으로 상대는 신뢰를 갖게 되어 관계는 깊어지게 된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악수에 대한 예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이 더러울 때는 양해를 구한다. 손을 남의 손에 닦으면 안 되겠죠. 상대와 적당한 거리에서 손을 잡는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악수한다. 당연합니다. 손은 오른손이나 왼손 중 아무 손이나 상관없다. 왼손을 내밀면 상대방이 당황합니다. 악수는 오른손을 내미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반드시 오른손을 내밀고 손이 더러울 땐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악수합시다. 거리는 무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펴고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손을 너무 세게 쥐거나 휘법이 작지 않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바지 옆선에 붙이거나 오른손 팔꿈치를 받쳐줍니다. 본인이 어떻게 악수를 하든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악수법이 있습니다. 잘 봐두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제한 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고 속도는 편도 2차로 일반 도로다. 그러면 우리가 80km 최고 속도입니다. 편도 2차로 일반 도로는 최고 속도 80km.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교통안전표지는 지시표지, 규제표지, 주의표지입니다. 지시표지, 규제표지, 주의표지, 경계표지는 아닙니다.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되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최고 속도의 50%,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할 때는 토구,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때, 노면이 얼어붙어 있을 때, 눈이 2cm, 20mm 이상 쌓였을 때 50% 줄여서 운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눈이 2cm, 20mm 미만 쌓였을 때는 20% 줄인 속도로 운행하면 됩니다. 토구,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는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을 때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됩니다.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눈이 20mm 미만으로 내린데 감속 운행해야 하는 속도는요? 눈이 20mm 미만으로 내리면 아까 100분의 20을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km에 20%, 12km, 12km 감속에 48km로 운행하면 되겠습니다. 눈이 20mm 미만으로 내렸을 때는 최고 속도에서 20%, 100분의 20을 감속해 48km 운행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중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닙니다. 차가 완전히 정지 상태 0km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차가 반드시 멈추게 할 만큼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교통 상황을 의미한다.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면 일시 정지입니다. 일시 정지와 일단 정지 구분하기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유하고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서행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서행입니다. 다음 중 서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맞고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통과할 때
서행해야 됩니다. 비탈길에 고개마루 부근 당연히 서행해야 되고요. 편도 3차로 위, 다리 위 이런 기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서행해야 할 곳을 살펴보면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개마루, 가파른 비탈길, 내리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교통정리 안 하고 있는 교차로입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개마루, 가파른 비탈길, 내리나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서 우리가 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서행해야 할 곳입니다. 다음 중 1. 시정지에 의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여기 나왔네요. 반드시 차가 멈춰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 상황의 의미로서 정지 상황의 일시적 전개를 말한다. 이게 일시 정지의 정의입니다. 보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차가 멈춰야 돼.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교통 상황으로 정지 상황의 일시적 전개다. 이게 바로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자,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는 정지 상태 유지, 일시적 전개다. 다음 중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적색등화가 정렬, 작동하고 있을 때 시정지해야 됩니다.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 할 때도 시정지해야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내려갈 때 일시 정지하기가 어렵겠죠? 일시 정지해야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 4가지를 한번 살펴보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도로 외곳을 출입하는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일시 정지해야 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 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도로에서 도로 외곳을 출입하는데 보도 횡단 직전에 일시 정지한다. 철길 건널목 일시 정지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한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 및 일시 정지한다. 다음 중 일단 정지, 일단 정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정지, 일시 정지와 비교해서 꼭 외워둡니다.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입니다. 자, 일시가 나오지만 무시하고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 운행의 순간적 정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 운행의 순간적 정지, 그게 바로 일단 정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고 일시 정지가 아니고 일시 정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일단 정지는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입니다. 순간적인 정지를 말한다. 자, 아래에 있는 게 시정지입니다. 차가 멈춰야 하되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 상황을 말한다. 자, 3번은 일부만 설명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바퀴를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만을 의미한다 하며 아니에요. 차가 완전히 정지 상태, 이거 아니고 자, 1번 같이 꼭 설명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차가 일시적으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는 행위 자체의 의미로서 운행의 순간적인 정지를 말한다. 일단 정지했습니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에 대한 피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이게 많은 방법입니다. 자, 여거 한 가지 방법으로 그대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른 거 읽지 말고 이것만 옵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 자동차 피한 방법은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긴급 자동차 접근 시 피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교차로나 그 부근의 곳에서는 긴급 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고 교차로나 그 부근외가 아니라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방금 풀었던 내용이죠. 다만 일방 통행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항이 긴급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주겠죠. 그럴 때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요것까지 부가적으로 알아두시고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도로 교통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도로 교통 하면은 우리가 차, 사람, 도로, 차, 사람, 도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교통이 구성이 되려면 사람 있어야 되고 차 있어야 되고 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도 아닙니다. 도로 교통의 구성 요소는 차, 사람, 도로다. 다음 중 교통사고의 세대 요인은 마찬가지로 사고가 일어나려고 해도 차, 사람,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도로, 차,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도로 환경 요인, 차량 요인, 인적 요인이 있어야 사고가 구성됩니다. 물리적 요인 아닙니다. 교통사고 세대 요인도 차, 사람, 도로다. 다음 중 보행자의 인지 결함, 판단 착오, 동작 착오 중 교통사고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교통정보 인지 결함의 원인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문제가 길지만 결국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원인이 아닌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행하고 있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피곤한 상태여서 주의력이 저하되었다. 모두 보행자의 사고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횡단 중 전방과 좌우 방향을 잘 확인하는데 어떻게 사고 나겠습니까?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시각 특성에 의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이것도 한 번만 봐두면 됩니다.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에 시각 특성에 의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해질 무렵, 사고 났네, 큰일 났네, 해질 무렵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수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영수능은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수능한다. 영수능,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수능한다. 암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밝아진 곳에 수능하니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장소에서 밝은 장소로 나온 후에 눈이 익숙해져서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명수능이라고 말합니다. 밝은 장소에서 어두운 장소로 들어간 후 눈이 익숙해져 시력이 회복된다. 이건 암수능이겠죠. 밝은 장소에서 어두운 장소로 그 주행 중 대형 차량 전조등의 빛이 운전자의 눈에 비추면 일시적으로 시력의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 이건 아니고요. 정지된 상태에서 한 불치의 눈을 고정시킨 자세로 양쪽 눈을 볼 수 있는 시력의 저우, 범위를 말한다. 이건 시야라 하죠. 시야가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의 저우 범위를 말합니다. 다음 중 횡단보도를 도고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의 심리 상태는 자,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옳은 건 먼저 보면 자동차가 달려오지만 충분히 횡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 충분히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술이 취했다네 이해됩니다. 횡단보도로 건너면 거리가 멀고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평소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습관을 그대로 답습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하는데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습관이 아니죠.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화물 운송당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행선지 분류 정보를 제공한다. 운송욕은 영수증의 역할을 한다. 배달에 대한 증빙 자료가 된다. 다 화물 운송장의 역할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출금 관련 자료는 아닙니다. 자, 화물 운송장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계약서의 역할을 하고 화물 인수증의 역할을 합니다. 운송욕은 영수증 기능을 하며 배달에 대한 증빙, 그리고 정보 처리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금 관리 자료도 되고 행선지 분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화물 운송장의 역할, 계약서, 화물 인수증, 운송요금, 영수증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배달에 대한 증빙, 정보 처리 기본 자료, 수입금 관리 자료, 한선지 분류 정보 제공, 이런 역할들을 하지만 지출금 관련 자료는 아니다. 수입금 관리 자료다. 다음 중 운송장에 기록해야 될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운송장의 기록 사항도 자주 출제됩니다. 인수자 날인, 운임의 지급 방법, 송수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자, 상식적으로 보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들어가야 되고 운임의 지급 방법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자의 달인이 꼭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수입 내용은 아닙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거 안 들어가요. 다음 중 운송장에 기록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주문번호, 고객번호, 주문번호 또는 고객번호 꼭 들어갑니다. 하지만 화물 운송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화물 운송자 주소 거기다 안 적습니다. 화물 도착 예정일 적지 않습니다. 배송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배송을 하던 사람 얘기죠. 이것도 적지 않습니다. 송화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는 적습니다. 배송인은 안 적는다. 자, 운송장에 기록되는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들어있지 않은 건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운송장 번호와 바코드, 송화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수화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정보입니다. 주문번호, 고객 번호는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물에 대한 거, 화물 명세서 4가지죠. 그 다음에 운임 지급 방법과 운송 요금이 들어갑니다. 다음, 발송지, 도착지 코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집하자, 인수자 날인, 취급 주의사항, 특기 사항, 취급 주의사항 다음 면책 사항이 있으면 면책 사항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운송장 번호와 바코드, 송화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수화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문번호 또는 고객번호, 그 다음에 화물 4가지 화물명, 화물 가격, 화물 크기, 화물 수량, 운임 2가지 운임 지급 방법과 운송요금, 다음 발송지, 도착지, 집하자, 인수자 날인, 특기사항, 면책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장이 불완전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높은 화물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붙여 수탁해야 하든가? 포장이 불완전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있으면 파손에 대한 면책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파손 면책을 붙인다. 문제 답이 있죠. 파손 가능성이 높은 화물이 파손 면책 조건을 붙인다. 송화인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건 보내는 사람은 물품의 품명, 가격, 수량을 꼭 써야 되고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파존품 및 냉동 부패성 물품의 경우 면책 확인서에 대한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배송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는 보내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배송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는 운송장 자체에도 적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 자필 서면, 파손품 및 냉동 부패성 물품의 경우 면책 확인서에 자필 서명해야 된다. 자, 송화인 기재 사항이었습니다. 송화인이 써야 될 것은 송화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수화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포함해서 앞서 말한 3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집하 담당자가 운송장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집하 담당자가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접수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달 예정일을 써야 됩니다. 누가? 집하 담당자가. 그리고 집하 담당자 전화번호도 씁니다. 기타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사항, 집하 담당자가 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나왔죠. 배송인 성명, 전화번호. 아, 이걸 다 묻기를 좋아하네요. 배송인 성명, 전화번호는 운송장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배송인 성명 전화번호는 운송장 기재 사항 아니다.
집화 담당자 기재 사항은 접수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달 예정일, 운송력, 그리고 집화자 성명 및 전화번호, 수화인 성명 및 전화번호다. 송장상 좌측 상단에 수량 및 도착점 코드를 입력하고 기타 물품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집화 담당자 기재 사항 다음 중 운송장을 기재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가품에 대해서는 품목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고 할증료를 청구하며 할증료 거절 시에는 특약 사항을 설명하여 보상 한도에 대해 설명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상감 오지, 도서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배달 예정일을 정한다. 맞고요. 같은 곳으로 2개 이상 보내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보도 송장을 기재하여 보도 송장도 주송장과 같이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하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 안 해도 된다. 말도 안 됐죠. 자, 엄청 길었습니다만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인 남자가 단독으로 계속 작업할 때 1인당 화물의 무게 한도로 오른 것은 성인 남자가 단독으로 계속 작업 시에는 10대 1로 킬로그램이 1인당 화물의 무게 한도입니다. 1일 작업과 계속 작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일 작업은 시간당 2회, 계속 작업은 시간당 3회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1일 작업에서는 남자가 25에서 30kg, 여자는 15에서 20kg이고요. 계속 작업 시에는 남자는 10에서 15kg, 여자는 5에서 10kg입니다. 한시 작업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10kg 적어지고 계속 작업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5kg 적어집니다. 그래서 한시 작업 남자는 25에서 30kg, 계속 작업 남자는 10에서 15kg입니다. 인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사는 고객과 만나는 첫걸음이자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의 표현이며 의사심, 존경심, 오히, 자신의 교양과 인격의 표현이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인사는 서비스의 주요 기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고 잘 쉬어가는 문제 2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옷감 받는 표정의 중요성을 말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표정은 첫인상을 크게 좌우하며 첫인상은 대면 직후 결정되고 첫인상이 좋아야 그 이후의 대면이 호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표정은 무표정이 좋습니다. 무표정 아닙니다. 고객과 대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들 앞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한다. 옳지 않죠? 자, 찾고 넘어갑니다. 다음 중 운행 전 일상 점검을 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 누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가? 자, 일상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정비관리자. 자, 일상 점검했으며 자, 보고한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전자 때문에 운전자는 정비관리자에게 일단 보고합니다. 운행 전 일상 점검 시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정비관리자에게 먼저 즉시 보고합니다. 다음 중 운전자가 운행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배차 사항 및 지시 사항 확인, 전달 사항 확인, 적재물의 특성 확인 다 맞고요. 적재물의 탁송 확인은 아닙니다. 자, 운전자의 운행 전 준비 사항. 일단 용모, 복장, 친절한 마인드를 장착합니다. 고객 및 화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일단 갖춰야 되고요. 화물의 외부 덮개 및 결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 후 운행해야 됩니다. 차량 세차 및 운전석 내부 청결을 유지하고 일상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상 발견 시에는 정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 후 운행합니다. 배차 및 전달 사항, 적재물의 특성을 확인합니다. 위에 있었죠. 배차 및 전달 사항, 적재물의 특성을 확인하여 특별 안전 조치가 요구될 시에는 사전에 안전장비를 장치하고 휴대하거나 해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배차 및 지시 사항 확인, 전달 사항 확인, 적재물 화물, 특성 확인은 운행 전 확인 사항입니다. 다음 중 블라블라블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주취 운전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을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운전 금지 규정 위반하여 보호 조치 및 사고 발생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게 뺑소니다. 뺑소니. 자, 음주운전 과로 질병 약물 상태에서 뺑소니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5년입니다. 5년 동안 시험에 응시 못합니다. 음주 뺑소니. 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뺑소니. 그럴 경우 5년입니다. 무면허 운전. 그리고 주취 운전. 그 다음에 과로 질병 약물 상태. 안 좋은 상태로 운전하는 그 운전 금지 이유의 사유가 이건 그냥 백선입니다. 부상 조치 및 사고 발생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그냥 백선이 그럴 경우에는 4년입니다. 자, 음주 뺑소니 상태 안 좋은 상태에서 뺑소니 그걸 제외하고 자, 이번 사안 제외하고 그냥 뺑소니다. 그러면은 4년이고 음주 뺑소니 상태 안 좋은 상태 백선 면허 취소 5년 동안 다시 면허 시험 못 봅니다. 주취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 중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 이날은 음주운전 중에 사고 3회라는 얘기입니다. 음주운전 중에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냈다. 그럴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아니고 3년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 응시 제한 3년짜리 한번 살펴보시면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 앞에 나왔던 음주사고 3회 그거 말합니다.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응시 제한을 받고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이때도 각각 3년의 면허시험 응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 3회 이상, 도둑질, 강도,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이 3년입니다. 다음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다 맞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벌점이 100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소주를 마신 후 얼굴이 빨개진 상태, 어떤 상태인지 모르죠.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말은 안 됩니다. 자, 술에 취한 상태와 만취의 기준이 다른데요. 술에 취한 상태는 0.03% 이상이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만취는 0.08% 이상입니다. 자,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한 데는 면허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하지만 0.08% 미만이어야겠죠. 넘으면 많으니까. 그랬을 경우 벌점은 100점입니다. 면허 정지의 벌점 100점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 하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의 기준은 0.08% 이상인데요. 이때 운전을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단순히 운전만 했다면 면허 정지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면허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하여 면허 정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 면허 정지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해 세 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한데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면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5번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건 감경됩니다. 착한 일이죠. 감경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11% 상태로 음주운전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뒤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경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다 나쁜 짓을 했으니 감경받을 일 없겠죠.